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김종우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 이번 달 1학기 3, 4, 5, 6 4개월 동안은 어, 기질, 성격, 그리고 체질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아마 지난번 3월 원래회 때 참석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기질과 성격과 체질을 알아가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이제 주관적인 방법,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도구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월 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월 달 수업은 어, 그런 어떤 기질, 성격, 체질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가질 건데 비교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 치료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치료 기법, 그다음에 방법론, 뭐 그런 것과 기질, 성격, 체질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수업 시간에 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어, 내용은 그 소위 말하는 정신치료 기법에 관한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책인데 켄 윌버라는 그 학자의 무경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무경계인데다가 기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동서고금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어, 책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방법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도 물론 굉장히 신선한 화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책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켄 윌버가 27살 때 27살 때 지은 책이라는 겁니다. 켄 윌버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자기가 공부를 시작해서 전 세계 동서고금의 소위 말하는 여러 정신치료 기법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정리되더라 라고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에 대한 동서고금의 접근을 통합적인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 내용은 이 무경계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그 더듬어 보는,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단순 상담과 지지치료,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부터 자아심리학, 로저스 치료에서 인본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도교와 불교,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레이어로 나눠져 있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현장에서만 많이 접하게 되는
단순 상담과 지시 치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의 문제를 다루는 치료가 됩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페르소나와 자기의 어떤 위크 포인트가 되는 그림자를 우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페르소나의 사는 모습을 지지하고, 또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는 상담이 그런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치료의 레이어에 속하는 것은 주로 정신분석, 그리고 인지치료, 자아심리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내 자아가 얼만큼 그 자기의 어떤 몸과 마음이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아가 얼만큼 튼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그 상담 기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로저스 게슈탈트 실존 로고 인본주의라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아와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자기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자기가 어떤 자기의 몸과 마음의 통합을 넘어서 어떤 지금 환경에서 자기가 얼만큼 떳떳하게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의미, 자기의 욕구, 자기의 미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입장의 방법들이 세 번째 레이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특히 한의학에서 많이 공부하는 도교나 이런 어떤 동양 사상은 그런 어떤 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성스러운 우주, 그다음에 자연과의 합일 의식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상담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기질, 성격, 체질이기 때문에 어 물론 체질의 의미를 다루게 될 때는 이 성스러운 우주의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과 리, 그런 소위 말하는 성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의 이치에 부여받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체질의학에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체질의 본질에 가깝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기질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 환경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 정신의 방향, 이런 것들이 기질과 성격으로 그 사람한테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질,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면서부터 자기가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가 사실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그 기준이고요. 이 레이어들이 각각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환자는 때로는 퍼스트 레이어에서 다루겠지만 또 어떨 때는 마지막 네 번째 레이어를 다루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약 임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담을 하면 될까요? 사실 이런 각각의 상담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조금 더 알 수 있는 지식의 폭을 넓히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상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환자한테 필요한 어떤 상담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담 기법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환자한테 맞는 상담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상담의 여러 기법, 특히 아까 말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심리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상담의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을 일단 1시간 반 정도 가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 임상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분은 저희 정신건강센터의 윤성인 박사님이시고요. 먼저 잠깐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윤석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심리학에서 어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 8가지를 뽑아내서 그 각각의 특성과 약간 이론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담 기법을 어,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하나 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담 기법이 있다는 걸 쭉 한번 리뷰해 보시고 이 가운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한 기법이 끝날 때마다 잠깐 뭐 약간 뭐랄까 약간 뭐 힌트를 드리거나 하는 정도의 그 느낌으로 여러분께 약간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윤 박사님께서 먼저 그 쭉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음, 네, 이 정도면 아마 다들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다양한 상담 심리 이론과 기법들이 있는데 한 7,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먼저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사실 뭐 시대적인 뭐 순서라던가 중요도의 순서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이건 완전히 제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봤을 때 2가지 축으로서 한번 이제 스펙트럼을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제 김조 교수님께서 소개했던 것처럼 캔 일버 같은 경우는 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의식 수준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층으로 나눴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심리 기법들을 이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나눠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이 각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제 만나는 내담자들에게는 어떠한 측면으로 이제 포커싱을 잡아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어쨌든 이 수업이 한의학 상담 워크북 2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 상담 2는 이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할까를 또 같이 고민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 가로축 같은 경우는 이 상담이 포커싱을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과거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이 있냐, 또는 현재의 문제, 현재의 증상을 해결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또는 현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래의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뭐 의미나 가치에 대한 탐색 같은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나눠봤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의 치료가 딱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이 점을 찍은 것처럼 이 행동 치료는 뭐 현재의 문제만 중요시하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치료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들 다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본 것이고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론과 목적론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론은 말 그대로 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증상이나 문제 행동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분석 치료 이제 이후에 또 소개를 드릴 텐데, 대표적인 게 나의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서 내 현재 성격이 결정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인 것이죠. 또는 대표적인 예시가 또 유전이나 또 한의학에서는 체질 같은 것도 이 결정론적 입장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론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거라면은, 목적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발휘해서 과거에는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나는 다를 것이다. 그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인간관을 과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론과 결정론에 따라서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제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축에 따라서 이제 심리 치료를 이제 점을 찍어본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내 내담자한테는 또 내 환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또는 한의학 상담 2는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신분석적 관점을 소개해 드리면은, 아마 이제 다들 이제 프로이트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 관점에서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결정론 얘기를 했던 이제 정신결정론, 심적 결정론으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나 뭐 행동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유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특히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생후 6년간의 그 아동기 경험이 이후에 내 행동과 성격 특성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의식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하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그 세 가지 모든 의식 중에서 얇은 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빙산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은 표면에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전의식과 무의식이 우리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여러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특히 무의식의 동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빙산의 일각을 표현했던 것처럼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고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우리의 뭐 성격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네, 이렇게 의식의 3요소가 있고 또 이제 성격의 3요소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는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구성 요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본능과 쾌락 원리에 따르는 성격 구조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앞서 소개했던 의식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 구성 요소에 해당되고 좀 더 본능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낸 그 심리적 구성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기능을 보면은 현실 원리에 따르는 성격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본능, 그러니까 이드라고 하는 것과 주변 환경 사이의 그 관계를 중재하고 통제하고 건하면서 이 무의식이 이게 원초화가 이제 바로 의식으로 나올 때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련되게 발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는 사회적 구성 요소를 의미하고요. 이제 도덕 원리에 따르는 성격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네, 잠시만요. 사진이 이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소개되었던 인간의 의식과 성격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정신분석학의 관점입니다. 이게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의식에 해당하는 부분, 그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무의식,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성격이 존재합니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원초와 이제 쾌락 원리에 따르는 것, 본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자아의 역할이 있고, 그 이것들 사이에 이제 중재하는 역할인 초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성격과 의식을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시 네, 이 정신분석학의 특징을 보면 이 심리학적 발달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후 6년 동안의 아동기 경험이 내 이후의 삶, 행동, 성격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신결정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문제 해결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고착, 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서 발생한 고착과 퇴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계에서 그 내담자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뭐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각 단계에서 적절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와 같은 이제 이러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각각의 문제에서 어떤 고착이나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경험들을 탐색하고 현재 의식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정신분석학의 치료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의식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초와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통제하도록 만드는 게 이 정신분석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사실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드, 원초와의 충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세련되게 행동하도록 통제하는,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정신분석의 특징이라, 치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연상, 그리고 이제 꿈이나 저항, 전이와 같은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과거 경험을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의 시사점을 보시면은 일단은 성격 발달 단계에서 과거 어린 시절의 그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저항의 분석, 전이 분석 같은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의 한계점이라고 보면은 사실 한계점이라기보다도 각각의 치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지나치게 유아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 또 이제 무의식 원초화의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제 결정론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본다는 그 외부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앞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 어린 시절 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합리성이 결여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상담에서 하게 되는 질문을 보시면은 어린 시절, 아이였을 때 그때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이제 탐색을 한다던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그때의 그 어린 시절 관계성 이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무의식에 있는 그 작용을 의식화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정신분석에 대한 치료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좀 그 소위 말한 교양학부에서 배웠던 어떤 심리학의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이런 어떤 분석을 위한 어떤 상담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환자한테 어떤 반응을 들을 수 있냐면,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과 특히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됐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프로이드한 얘기를 할 때는 아하라는 말을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는데, 아,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이 있군요라는 거를 환자가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상담을 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석까지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환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나 경험을 현실에서 한번 인지하고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과거의 경험, 과거의 괴로움,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 현재까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분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치료의 인간과는 이제 기계론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수동적인 상호작용,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말도 표현하기 좀 그렇겠네요. 이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학습된 것으로
자연현상처럼 일정한 법칙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치료,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을 텐데, 행동치료에서는 이 행동에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에서는 이제 특히 나 초기에 인간을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앞서 소개했던 정신분석적 관점과 약간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뭐 사회학습 이론이라든가 뭐 모방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인지적 행동주의 같이 이제 발전하면서 단순히 환경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것이고, 특징을 보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블로프 실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처벌, 어떤 안 좋은 것을 이제 제공하면은 그 행동의 빈도를 줄이게 된다거나 반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뭐 맛있는 음식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하면은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과 결과를 이제 보상과 처벌의 원리에 따라서 연합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조작적 효과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인간의 그 적극적인 주체성보다는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학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외에 이제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 행동 관찰을 하거나 모방을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지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추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지적 요소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치료의 목표는 앞서 이제 정신분석과 비교하면 좀 재밌는데, 정신분석은 어쨌든 현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과거, 특히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탐색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행동치료 같은 경우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문제 중심적 관점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치료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기서 능동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를 할지, 치료 기법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이제 설정하고 이행하게 되는데, 치료 기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어떤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그 내담자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내담자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기법은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떤 처벌을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또는 반면에 약간 좀 긍정적인 행동의 빈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그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연합을 시켜서 행동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완 훈련 같은 것, 체계적 등단법 이런 것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노출법, 홍수법 이런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활용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내담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환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똑같은 환자라고 할지라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거미공포증 환자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거미에 대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거미를 만지는 것까지 그걸 이제 아주 단계적으로 잘 잘라가지고 이제 점차 둔감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거미를 맞닥뜨려가지고 거미를 만지게끔 하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이제 환자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기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담자와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치료의 시사점을 보면은 우선 행동 수정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법들, 방법들은 과학적 방법의 원리와 절차에 근거해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기법들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행동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 단점이라고 보면은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은 치료 효과가 있었을지라도 금세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본다는 점, 그래서 인간의 창조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든가 인지적 행동주의, 또 최근에는 이제 제3세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마음 챙김이라든가 수용 전념, 뭐 이런 것들 컨셉까지도 이제 같이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은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사실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치료는. 네, 그리고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제 거미공포증 환자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그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수정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행동 수정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내담자와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미공포증 환자가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현재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전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현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이제 내담자와 협의해서 이제 구체적인 치료 기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완 훈련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이완 후에 거미를 떠올려 보는 그런 작업을 해본다던가, 또 체계적 둔감법은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거미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만져보는 것까지 차근차근 이제 난이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을 이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이 행동 치료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제 그런 행동 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 됐냐면, 어떻게 보면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어,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것에 대한 변화가 환자한테 일어났냐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든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또는 어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어떤 그런 마음챙김과 기공훈련 기법 같은 거, 이완훈련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행동요법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걸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치료의 과정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동치료라는 범주는 사실은 지나치게 넓은 개념에 속하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거를 어 환자한테 교육시키고 환자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환자가 호흡법을 배우고 나서 자기가 호흡법을 배우고 나니깐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잘 극복하더라라고 하면 그 호흡법 자체가 굉장히 그 환자한테 필요한 행동요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어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 환자가 그 교육을 받고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그 수행의 결과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경험적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게슈탈트 치료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슈탈트 치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 게슈탈트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인데 게슈탈트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전경과 배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의식, 눈의 주위의 초점에 들어온 것, 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배경은 말 그대로 배경, 전경 뒤에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우리 주위 초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전경을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현상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전경으로 끌어오면은 이제 뭐 술잔 같은 게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까만색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전경으로 떠오르게 하면은 두 명의 사람이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주위의 초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노인 이제 이 메브리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좀 늙은 노파가 이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게슈탈트를 설명하는 핵심인데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이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실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그림을 보고서라도 이것을 이제 술잔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먼저 보이는 것이 술잔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사람이 마주 보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젊은 여성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노파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환경과 내가 만나는 그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구성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 게슈탈트 치료를 이해하는데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인간관부터 보면은 이제 장이론, 현상학, 실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인간들은 이제 개인의 지각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세계를 조직화한다는 것이죠. 누구는 술잔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두 명의 사람이 마주보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보지 않고요. 개체, 그러니까 개개인의 욕구나 감정, 그리고 환경 조건, 맥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형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는 뭐 형태 치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마음과 몸이 이분화된 그 별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로서 기능하는 통합적인 유기체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개체는 어떤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들을 각각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결, 근접성, 유사성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만들어서 지각하는 그런 경향을 타고났다고 봅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개체는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해서 지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게슈탈트는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체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 그리고 환경과 맥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매력 있는 게슈탈트,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게슈탈트의 기본 가정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신분석이 어, 약간 좀 성악설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원초와의 욕구가 이제 드러났을 때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아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죠. 정신분석에서는. 그런데 이제 게슈탈트나 이제 다른 이후에 이제 인본주의에서 설명할 이 긍정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온전히 잘 자라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뭔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기법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 경험과 함께 하고 그 과정을 온전히 믿어주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알아차림, 접촉, 통합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역설적인 이론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려고 할 때, 그때 진정한 내가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게슈탈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슈탈트는 어, 중요한 치료 목표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인간을 이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경과 배경입니다. 전경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고, 배경은 관심 밖에 놓여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건강한 개체의 경우에는 이제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이제 명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A라고 하는 문제가 떠오를 때는 A라고 하는 전경이 떠오르게 되고, 그 A라는 것을 잘 해결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B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B라고 하는 문제가 전경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경과 배경이 명료하게 구분되는 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개체는 이제 특정한 욕구나 감정,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건강한 개체와 건강하지 않은 개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와 환경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적, 외적 사건들을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뭐 술잔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술잔을 알아차린 것이죠. 또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마주보는 상이 떠올랐다.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환경, 배경의 관계 속에서 내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개체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은 해결됐는지 분명하게 이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건강하지 않은 개체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전경과 배경이 이제 모호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알아차림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알아차림이 가능한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슈탈트 치료에서 핵심은 이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들을 뭔가 방어하거나 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보다 좀 더 깊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제 유기체와 환경 간의 창조적 교류 또는 적응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서 해소되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불완전한 게슈탈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A라고 하는 문제가 떠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A라고 하는 상황이 떠올랐을 때 내 현재 상태, 뭐 감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A라고 하는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또 다른 B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아까와 비슷한 맥락으로 또 알아차림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A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게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과정 속에서 이 A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 삶을 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A라고 하는 문제가 약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을 때 여전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B라는 문제, C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텐데 A라고 하는 문제가 미해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A라는 문제가 이제 간섭하게 되는 이런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전경과 배경을 더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슈탈트 치료 목표는 이제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은 이 전경과 배경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전경으로 떠오른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잘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이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기법을 보면은 뭐 내적 대화 연습이니 뭐 반복 연습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핵심은 결국 과거의 문제이든 어떤 미해결된 문제이든 그것들을 현재에 가져와서 충분히 현재에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들에 직면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현재 순간에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게슈탈트 치료의 시사점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과 접촉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의 역할은 이게 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인 그런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긍정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담자가 굳이 이제 막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이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현재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잘 알아차리게 하고, 그것과 잘 접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는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이 적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지지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이제 특히나 화를 내는 것에 죄책감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상황이 오면은 화를 억누르거나 뭐 억제하거나 이런 방식을 보이겠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현재 순간에 가져와서 충분히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화를 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충분히 직면하게 하고 알아차리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질문처럼 당신의 손이 떨리고 있군요. 지금 당신의 손이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는 것처럼 이 손의 떨림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제 미해결 과제를 이제 현재 순간으로 다시 가져와서 해결하는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직접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게슈탈트 치료는 아마 이제 뭐 임상 현장에서 가끔씩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한약 임상 현장에서 저런 기법을 모두 다 쓸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의 관점 중에 이제 중요한 관점이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명상의 여러 기법들이 이 게슈탈트적 기법과 연계해서 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 임상 현장에서의 게슈탈트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어 "어디가 아픈가?" 또 자기가 아픈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인제 하게 되죠. 사실 그렇게 인제 자기가 아픈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아픔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색깔이냐 또 어떤 느낌이냐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해서 그 고통을 자기가 표현하고 때로는 몇 점 정도의 고통이냐 뭐 10 점이냐 뭐 2 점이냐 뭐 5 점이냐 이런 정도의 고통이냐를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인제 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쪼끔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을 뭐 과거나 미래로 돌리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만 갖고도 사실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기보다는 환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고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입장에서 환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 드릴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이 기법들의 공통점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제 결정론을 얘기했습니다. 그 결정론과는 약간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목적론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기법들이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학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인간과는 역시 정신분석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 발달 과정을 보시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유사하게 인간은 생후 6년 무렵에 본인만의 생활 양식, 뭐 이런 성격 같은 것들을 형성하기 시작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이트 입장과 대조적인 측면은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 행동이 유전 형질이나 뭐 어린 시절, 과거 경험, 환경 이런 것들로 결정된다고 봤는데 아들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또 사건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건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입장을 거부하면서 주체적인 능력과 목적론적 입장을 강조한다는 그런 이제 인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조건이나 환경의 조건, 이런 결정론적인 측면까지도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목적론은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가정이고요. 인간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들러 학파의 이론은 이 과거의 영향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미래에도 관심을 두는 그런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완전해진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항상 그것을 목표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아들러 학파의 특징은 이제 대표적인 게 열등감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인간 노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열등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보완해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열등감이 인간 노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나 이상함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열등감이 이제 동력이 돼서 숙련, 우리의 성공, 완전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 무렵에 자신에 대한 상, 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자신에 대한 가상적인 이미지가 삶의 목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에 대한 또는 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 발달의 결정 요인은 이제 뭐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게슈탈트에서 이제 뭐 현상학, 장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이제 고유한 실체로서의 현실이 아니라 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마다의 세상이 존재한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들락파의 치료 목표는 먼저 이제 내담자가 개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나아가서 이제 자신과 타인, 세계를 생각하고 용기 있게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삶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법을 익히도록 돕는 것을 이제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치료 기법을 보시면 이제 네 단계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이 게슈탈트 치료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후에도 소개해드릴 여러 목적론적 인간관에 기반한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정신분석의 그 결정론적 입장을 반대하면서 또 수용하면서도 이제 목적론적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자기결정적 존재로 보고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앞서 소개했던 게슈탈트 치료,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뭐 현실 치료나 인간 중심 치료나 실존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 또는 치료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예시를 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가족 구성이나 가족 체계를 탐색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경험에 대한 탐색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열등감을 탐색하고 생활 양식을 탐색함으로써 이후에 앞으로는 자신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개방형 질문,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내담자가 현재 자신의 행동과 논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뭐 목표, 목적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담자 스스로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뒤에 이제 계속 설명하는 어떤 목록적인 입장, 인본주의적 입장 등등을 이 발달되기 훨씬 이전에 거의 뭐 프로이디안 시절에부터 시작됐던 상당히 굉장히 고전적인 그 심리학의 이론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프로이디안과 융기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학적 파워가 워낙 사실 강했기 때문에 애들러의 입장은 사실 그들과 사 그 소위 말하는 그 벡터 값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뭐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그 벡터 값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고전 심리학이기 때문에 프로이디안과 융리안의 그 눈치가 상당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쭉 가서는 현실적으로는 뒤에 인제 설명될 여러 가지 다른 치료 기법들이 훨씬 다양하게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기법들의 원조격이 아들러다라는 거 정도로만 일단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에 더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